네, 실질적인 이제 2월의 마지막 주가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모닝, 오늘은 토마토 투자 전문의 강재훈 운용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첫 번째로 좀 준비를 해오신 부분 어떤 내용부터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네. 그 미증시 뭐 주말 동안에 또 같은 얘기 또 반복했죠. 거의 특별한 악재는 없었고 그냥 그 옵션 만기일 정도였다라고 네.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에 따라서 약간 변동도 있었기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같은 소리 하는 거죠. 러시아가 이제 침공이 자극적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 네. 계속해서 같은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 돈스크 지역 네. 그 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에 어느 정도 국지전이 좀 있는 그런 양상인 거고요. 계속 분쟁 지역에서 분쟁은 네. 이어진 거군요. 네. 뭐 새롭게 뭐 더 원래 분쟁이 없던 지역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네. 그 전부터 있었던 분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가 좀 적극적으로 네. 이제 자꾸 중간에서 뭔가 합의를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선이 코앞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회담을 한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자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거의 뭐 국제자원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의 이제 끝 막바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렇게 어차피 보시는군요. 대대적인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시장에서 변동성이 이거에 따라서 나타난 부분이 이제 거의 이번 주 정도면 거의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시장이 얼마나 겁을 먹고 있나, 전쟁과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를 먼저 갖고 와 주셨네요. 네. 네. 이제 금요일날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금요일날 장중에는 네.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24일날, 우리나라 날짜로 24일이고 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23일인데 이때 회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이 장중에 미선물의 강세로 연결되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가 열렸을 때 또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친구가 얼마 안 남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경계감도 확대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미증시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숫자만 봐서는 약간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말하는 거 봐서는 아직도 계속인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갖고 온 표가 이제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이제 실제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 한 1.23% 하락했고 네. S&P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 0.6에서 0.7% 하락했는데 이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변동성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 지수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고가가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 예.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점점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국면에 들어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반영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시장에서 사실 미증시가 목요일 날 하락이 세게 나타났었고 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하락이 그나마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목요일 날 이미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 한번 먼저 맞았던 거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옵션 만기도 있고 또다시 아직까지 이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런 이슈나 이런 것보다는 밸류 쪽이 핵심이 된다라는 거를 좀 이어가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빅스 지수 말고도 이 위험 자산과 관련된 부분도 좀 갖고 와 주셨는데요. 비트코인 급락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말 동안에는 사실 국내 시장이나 뭐 해외 증시나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줬었다.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좀 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이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성장주와 동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1월 때 저점 구간 조금 윗자리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네. 시장에서 나스닥이 바닥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바닥이다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이 밸류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비싸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안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지만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저점 계속해서 깨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밸류 부담이 있는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심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다시금 4만 부 이하로 내려온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앞전에 고가 대비 급락을 하고 나서 이제 저점 대비 한
30%좀 넘는 상승 보여주고 네. 그러나 다시금 하락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가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시중에 풀렸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가상자산으로 들어갔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돈은 회수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 밸류가 없다는 부분은 특별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위에 매물이 많은 만큼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쌍바닥을 만든다라는 게 차트상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쌍바닥 만든다 해봤자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앞전에 뭐 5만 불, 6만 불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없는 쪽이 되겠죠. 이제는 약간의 가치의 변동이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증시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가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자, 다음은요. 업종별 좀 내용 체크해 보겠는데요. 오른 게 별로 없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은 빠진 것도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자체가 한 주 동안 거래소가 0.12% 하락했으니까 그렇군요. 거의 하락이 없었던 거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0.4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20%대 중반 정도의 하락을 보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 뭐 코스닥은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거의 롤러코스터였죠. 그렇죠. 뭐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그러나서 또 변동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나서 금요일날 상승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거고. 그다음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업종별로 볼 때 이제 강세와 약세가 좀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는데 의료업종 같은 경우가 좀 하락이 셌다가 되죠. 왜 그런 겁니까? 악재급니까? 의료업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뚜렷이 보였던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차익실은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세 떴다는 쪽에서 사실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가 사실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화장품이 좀 강했었고 그 다음에 항공, 저가항공사들이 중심 움직였고 그 다음에 내수 유통 쪽에 있는 쪽이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쪽이었습니다. TOC도 좀 강세 띄었었죠. 그 다음에가 강세 떴던 쪽이 이제 기계, 원전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게 원전 관련주 테마적으로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순수 화학 쪽. 그러니까 실제로 업종 지수 봤을 때는 에너지 화학 업종은 소폭의 약세인데 이 안에서도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 오히려 약세 띈 반면에 순수 화학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십니까? 그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순수화의 강세 띄었던 부분은. 그래서 순수화의 강세 띄었고 건설 역시도 강세 띄었었죠. 그 다음에가 이제 해운주는 뭐 원체 강했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항공해운업종이 제일 강세 띄었고 건설, 그 다음에 조선기계 쪽에서는 기계가 좀 더 강세 띄었고. 근데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주로 산업재죠. 그렇군요. 산업재가 강세 띄었는데 산업재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가격 정가가 상당히 유리한 업종이 산업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모멘텀을 어느 정도 가져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종목을 고를 때 항상 그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계속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다 이 빨갛게 양봉이 아니죠. 빨갛게 지금 플러스로 든 건 다 그런 쪽으로 보면 될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가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기술적 반등이 다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섞여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술적 반등이 이어진 쪽이 있고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반등세가 확연히 나타난 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년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 대비 수익률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할 때 연초 대비 수익률이 확연하게 먼저 올라온 쪽이 지금 현재는 리오프닝 관련된 쪽과 뭐 순수화학이라든지 항공해운 이런 쪽이 현재는 확연하게 전년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이 플러스인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좋은 쪽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가나 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란 얘기를 좀 갖고 와주셨습니다. 유가가 이것 때문에 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란 관련된 이슈는 묻혀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과의 핵 협상 문제가 타결된다 이 부분이죠. 뭐 임박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란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가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나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약간은 압박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좀 불만 많이 표시하는 게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따지고 보면 예전 트럼프가 이란과 핵 협상을 엎어버렸었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거의 독점적인 에너지 공급이 확대가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더 확대하기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러시아에 대한 영향이 커졌던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는 그랬군요. 러시아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과정인데 네. 그 러시아로부터 많은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네. 대안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대안책이 바로 이란과의 핵 협상 예전에 타결했던 부분을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천연가스만 놓고 보면은 뭐 생산량이 비슷한 겁니까? 비슷하진 않고 한 80% 정도 비슷하게 생산량이 아니라 매장량 자체는 예. 러시아의 한 80% 정도는 이란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대안이 그럼 가능하다. 가능한 거죠. 아, 그런 거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란과의 계속해서 교역을 많이 했던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우호국이죠. 예전에 이제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중에서 네. 이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원유 수출 1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오히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과의 우리나라의 예전에 무역은 상당히 좋았던 케이스였고 관계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테헤란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란 같은 이란 경우가 쪽이죠, 그죠? 거기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음.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실제로 중동산 원유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동에서 가져왔었기 때문에 왜냐면 또 중동산 원유가 실제 더 쌉니다. 근데 이게 네. 이란이 이제 핵 협사에서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중동산 원유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던 케이스가 됐죠. 메리트가 사라지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중동산 원유, 그러니까 이라크에 대해서 경제 제재라든지 핵 협상 이거를 해소를 해준다면 네. 이제 중동산 원유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란에 대한 비중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란 같은 경우도 인구가 8,600만 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많은 수출을 하기도 했었고 네. 건설 수주를 많이 받기도 했었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란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원유가 이제 다시금 수입하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면은 이란산 원유가 또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석유라든지 이제 화학 쪽, 정유화학 이런 쪽에서가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그 배후에 깔려 있던 게 바로 이란 핵 그죠. 협상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콘덴세이트에서 우리나라가 원유도 많이 수입하고 예. 콘덴세이트도 많이 수입했는데 원자재예요? 네, 콘덴세이트 어떤 거냐면 천연가스로부터 정제해서 나오는 아. 이제 수소, 그러니까 수소 비슷한 가스라 액화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뭐 또 NCC 많이 얘기하죠. 맞아요. 납사. 예. 이게 납사 비중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CC 중심의 화학 업체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죠. 역시 이런 부분도 국내 원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최근에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NCC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이게 또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지금 다들 잘 모르는 부분인데 네. 이거를 이제 아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일부 계속해서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타결이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면은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국내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가 외공기관 동반 매수였는데 예. 기관의 매수가 확연하게 좀 많은 모습을 그러네요. 보여줬었다 되고요. 코스닥 역시도 동반 매수를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 다 양시장 모두 다 동반 매수를 했는데 결국 이게 개인들만 매도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거래소 코스 합쳐가지고 야 1조 8천억을 매도했으니까 네. 상당히 많은 규모의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매도했던 적이 있었죠. 바로 최근 들어서 네. 언제였으면 앞전에 이제 배당 기준이 될 때, 양도세 이슈가 있었을 때, 그렇죠. 그때 개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하고 네. 양도세 이슈가 끝나자마자 바로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매도한 물량을 바로 채우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알고 한 거고 지금은 지금 모른다는 모르니까.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온다 이 부분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앞전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색다르다라고 할 건 없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라 투신 연기금 이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해 주실 때 외국인이 방향 잡고 기관이 힘을 불어 넣어주면 지수의 분위기가 잡히는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선물 시장을 봐도 그럼 외국인은 계속해서 상방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제 앞전에 매도했던 포지션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을 지속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이제 국내 쪽으로는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보실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게 사실 국내 증시로 이렇게 자금이 유입된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앞전에 그런 게 있죠. 빠르면 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가 맞아요. 되면은 네, 지난번에도 이제 보셨죠. 신흥국 관련된 이머징 마켓 지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추세가 넘어갈 수 있다. 즉 해외 증시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디커플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흥국에 돈 들어온다 이 얘기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위에 주식형 펀드 자금이고요. 예.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채권형 펀드 자금입니다. 약간 수비적인 건가요, 여기가? 예. 꼭 수비적이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선은 주식형 펀드 자금을 보게 되면 신흥국은 사실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바로 네. 밑에 있는 게 신흥국인데 신흥국 계속 들어오는 케이스고 선진 증시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11억 불 정도 유출이 되었다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진 지수 쪽에서는 사실 미국과 유럽하고 이런 쪽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예. 이쪽에서는 유입되던 물량이 이제 조금 주춤해졌다 이렇게 된 거고 반면에 신흥국은 오히려 33억 불 유입이 됐으니까 네. 계속해서 들어오는 케이스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옆에 있는 게 채권형인데 네. 우리가 이제 채권 수익률, 미국의 국채 금리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가죠. 예. 그러면 사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면 네.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보죠. 그렇죠. 어차피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이제 8월달, 9월달 이때부터 해서 실제로 계속해서 자금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고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이제 이런 마찬가지죠. 부분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빠져나간 자금이 사실은 증시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갈 수 있는 자산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산이 들어올 때 보통 이렇게 신흥국이라든지 선진국 주식형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이제 보통 상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얘기할 때 이제 뭐 유가를 비롯해 석유를 비롯해서 원자재 이런 쪽도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하고 있지만 실제 자금 흐름을 보면은 자금 흐름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신흥국이 오히려 더. 근데 왜 거래 대금은 안 커져요?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죠. 아. 다만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체 많은 매매를 했었고 단기성 매매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 많았던 거래 대금 비하면은 지금 현재 작다가 되는 거죠. 아까 지금 개인은 약간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읽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네. 주식형 펀드 자금에서 신흥국 지역별 펀드 자금의 유입분인데 실제로 GM 이게 글로벌 이머징 마켓이니까 네. 글로벌 이머징 마켓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대부분 일로 들어온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과정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부분이 이런 신흥국의 자금 유입된 부분과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있겠죠. 밸류가 싼 것도 있고 네. 아까 얘기했었던 뭐 이란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 이란산 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더 빨리 더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겠죠. 그럼 어쨌든 이제 어디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지만 잘 파악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형 지수 말씀드리죠. 대형 지수를 보게 되면은 3주 동안에 사실 3주 동안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3주 동안 양봉이 3개가 나오죠. 예. 그 한편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바닥 따지기. 그러니까 바닥을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거래 대금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바닥을 만들 때는 예. 거래 대금이 확연하게 실려줘야지 그렇죠. 바닥 시그널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네.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이 들어오니까 손바뀜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오니까 손바뀜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쵸. 현재 개인들이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들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단기 성향이 아니니까 네.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주 동안에 바닥 따기를 했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 하락폭의 38.2%한 자리를 아직까지 못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뽑으러 가는 과정을 나타내줘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제 3월달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아직 뭐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이고 다음 주 되면 이제 3월 1주차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3월 2주차가 되면은 선물옵션 동시만기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12월달에 롤오버를 했었던 네. 선물 매수보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올리는 가격을 만들어야 외국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시장의 하락이란 부분보다는 네. 반등 쪽에다 무게를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중요한 게 계속해서 3주 동안 왔다 갔다 했던 전 밴드 자체가 이제 대형 지수를 기준할 때 2650에서 2740포인트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2740포인트를 간다면 세 번째 돌파형 자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라인대에 돌파할 경우는 대형 지수 기준할 때 280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2740포인트가 돌파하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좀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타이밍이 좀 궁금해서요. 사실 대형 지수는 이제 시장에서 변동이 있어서 예. 조정이 나오면 그건 적극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아, 그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2740포인트라고 하니까요.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예, 이쪽은 약간 네, 코스닥 약간 다르죠. 약간 그러니까 다르죠. 지금 예. 차트를 보게 되면 3주 동안은 코스닥은 한번 강하게 반등이 먼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 주에 이제 하락폭이 38.2%라 할 수 있는 915포인트 저항을 인식하고 예, 그 지난주에는 저점을 깨버렸죠. 그랬죠. 깨고 나서 이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된 케이스. 변동성이 아주 컸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요 가격이 얼마냐? 864포인트에서 872포인트. 그러니까 저 자리대가 지난주 시가 라인과 그리고 처음에 시장에서 1월 달에 바닥 만들었던 종가 라인. 이렇게 그러네요. 되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이제 864에서 872포인트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지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라인들을 지켜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신용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부담이 없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준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네.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세가 또 세게 나오죠. 그럼 지금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코스닥도 그 비슷하게 연결해 봐야 된다는 비슷하게 거죠? 연결시켜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저점 잘 때 지켜주고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괜찮은데 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저점 한번 깰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현재는 신용이 많이 축소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는 저 라인대를 지켜줘야지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단을 지켜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 정도.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밸류에 따른 이런 하락이 이 투자 심리가 얼마큼 개선되는지를 좀 계속 봐줘야겠네요. 밸류 자체가 좀 버티기가 힘든 밸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 나스닥에 대한 흐름도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월 이제 4주차가 되는 거죠? 예, 전망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미증신이 휴장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건 사고는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미증신 휴장을 하고 자기는 쉬고.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국내 정치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낮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미증시 휴장인데 미선물은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 오전에 어디를 저점을 만들어 주느냐 이게 이번 주 좀 중요하다 정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저점과 바닥 따지기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요일날 이후에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목요일날 되면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 외교 회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실제 23일날 회담을 하고 그렇죠. 24일 날 이제 결과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쁜 결과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시장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가 되는 그러니까 길어지는 이유는 이게 정치적인 얘기라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뭐 아까 뭐 프랑스도 이제 선거가 있고 예, 미국도 예. 중간 선거가 있고 다 선거가 있듯이 네. 지금 현재는 이거를 자기네 쪽으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맞다 해결 방안이 없는 사실 내용이라서 그러다 전면전을 하기에는 전면전 할 생각이 없으니까 다들 군사는 또 빼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명분이 또 확실해야지 그러니까 싸우죠. 지금 우크라이나만 중간에서 그냥 계속 힘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겨우 이 부분은 또 어느샌가 좀 봉합이 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금토위가 있는데 이번 금토위는 금리 동결입니다. 계속 올렸었기 때문에 네, 이번엔 한 번 동결을 정도 해야죠. 예, 쉬어간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사실 변동성이 한 번씩 지난주가 굉장히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예요. 지난주 시장만큼의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게 떨어질 때 밑에서 샀던 분들은 당연히 좋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밑에서 또 기다리는 맛이 있습니다. 또 떨어져라 이렇게. 네, 또 해서. 떨어라. 근데 예. 그렇게 되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변동성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동성이 조금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 그럼 매수하는 관점. 그럼 왜 매수하는 관점을 쉽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양시장 모두요? 우선 거래소만. 거래소만. 근데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국내 시세 모으고 있는데 네. 그들이 상 가격대에서 위로 올라간 게 없으면 네. 외국인 기관이 똑같이 간다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다가 되겠죠. 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가 변동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적을 볼 때 사실 지난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쵸, 예. 지난주도 순수화, 코스피, 철강, 네. 내수, 유통, 증권, 해운 이런 것도 보시고 이제 음식료 하나 정도만 오늘 추가를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전히 경기 가치주 중심으로 사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죠. 변동성이 크고 뭐 한다 하는데 그래도 시장이 밸류를 따지다 보니까 밸류가 좋은 쪽은 버티고 반등도 빠르다. 이슈가 그렇군요. 들어오면 그런 과정이 된다. 이렇게 네. 보시기 때문에
거의 이쪽을 중심으로 보시는 건 동일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종목 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주회사 GS입니다. 네, 지주회사 GS인데 사실 GS 안에는 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GS 칼텍스가 있죠. 아, 그렇죠. GS 칼텍스에서가 뭐 정유화 다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란과 관련해서 연관이 지금 있겠네요. 현재 그 이란에서의 원유 수입을 재개하려고 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GS와 SK이노베이션 두 군데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회사 쪽에서 이제 에너지 쪽도 있는데 네. 에너지 쪽은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에너지 단가 높아지니까 이쪽에서도 이게 좀 잘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뭐 리테일 쪽은 뭐 우리 편의점 GS 리테일이 뭐 여러 유명하죠. 가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라서 이제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분할 상장, 뭐 쪼개기 상장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법이 개정되거나 한다면은 네.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을 갖고 있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자회사가 많은 GS가 부과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친환경 사업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아리백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공약으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확대한다. 그 역시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가격 전략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밸류를 먼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밸류는 굉장히 쌉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로 본다면은 뭐 2% 전후 정도밖에 안 되는 케이스고, 거의 바닥입니다. 예, 그 자산 가치 한 0.3배, 0.4배니까 뭐 더 이상 할인받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죠.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그 주가가 옛날 2017년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지다가 작년에 한번 올라갔다 됐을 때가 이제 2020년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주가 한 번 정도 갔었다 정도. 그러니까 실적이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죠. 평가를 더 못 받는 케이스였죠. 지주회사라서 또 그런 그러니까 것도 지주회사에서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시장 자체가 성장주에 쏠리다 보니까 이런 그렇군요. 가치주라든지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에서 모멘텀이 못 생겼던 거죠. 그래서 현재는 모양을 다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원에서 4만 600원 정도 네.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3만 8,500원, 그 목표가는 1차로 4만 8,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주회사 GS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영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모닝이었습니다.